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이든의 전략은 지금 뭐냐면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략이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세계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요, 정치 실패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치 실패가 만들어내는 것을 경제적인 처방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아니, 사람의 몸이 깊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치유해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엉뚱한 거 치유해가지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석유 가격 오르고 원자재료 가격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는 게 정치 실패로 생긴 거잖아요. 전쟁이 이게 정치 실패 아닙니까요? 근데 이거를 긴축을 통해서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서 풀겠다고 하니까 이게 해법이냐고요. 지금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 금융위기 당시의 경기 침체하고 전혀 이게 차원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제가 뭐냐면 this time is different.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왜? 정치 실패발 경기 침체인데, 정치 실패발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치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전쟁을 종료시키고 평화를 다시 복원시키면은 경기 침체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돈을 회수한다니까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만 굉장히 가죠. 자, 미국의 노선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가냐면요. 미국이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쫓아오려면 멀었어. 예? 미국에서 막 플랫폼 기업들이 막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의 혁신이,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미국의 혁신이 2010년에서 12년 사이 이후부터 멈춰요. 예? 우리가 애플 모델 제가 한번 소개했듯이 불평등이 금융위기를 만들었는데,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새로운 이 애플 모델이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미국 사회의 가치하고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하고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냈지만은 이게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민주주의도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그러니까는 이 중산층이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평등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이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미국 내부의 문제잖아요. 미국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2등급 나라입니다. 1위 국가예요. 미국이 얼마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사회 혁신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문제인데, 그래 미국이 앞을 향해서 못 가다 보니까 중국이 뒤에 바짝 쫓아오니까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내부의 문제는,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 내부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 못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뭐냐면은 각자 자국의 문제는 자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국가들 사이에는 서로가 그러니까는 초국가적인 협력을 만들어낼 게 아닙니까? 국가들 사이에는요.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미국은 21세기에도 존경받는 리더십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문제를 그걸 자꾸만 외부에 뒤에서 그러니까 추격해온 나라를 그러니까 그거를 제압을 해가지고 주저앉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뒤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을 제압하게,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예? 아닌 거죠. 자, 지금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이런 국면이에요. 바이든 전략은 지금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요. 즉 정치 실패가 시장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경제 실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요? 경제 리스크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제 바깥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연준이 지금 뭐냐면 이걸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너무 빨리 올리자니 이게 경기 침체가 오겠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연준 뒤에 지금요. 예? 왜? 원인이 그러니까 정치 실패에서 생겼는데 그걸 경제 처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도. 금융위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풀며 찍어내면 됐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정치 실패에서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나쁜 게요. 지금 연준이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그냥 긴축. 근데 긴축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식시장, 주가도 폭락하고, 예? 경기도 침체되고, 그동안 빚을 동원해가지고 막 빚내서 막 견뎠던 사람들은 그 이자 갚느라고 이제 파산 이게 직면해 있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뭐냐면 또 긴축을 또 그러니까는 긴축을 계속 긴축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 진퇴양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봐가지고는 빠른 긴축을 해야 되겠는데, 빠른 긴축을 하자니,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고 돈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주저앉겠고, 금융시장도 그러니까 이게 재앙으로 오고, 예? 주가가 대폭락하고 뭐 이러고 앉았으니까요. 그 진퇴양난 상황인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정치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처방의 수장인 중앙은행들이 오락가락 행보를 할 거고요. 오락가락 행보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신뢰를 잃죠. 시장의 신뢰를 잃죠. 예? 왜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아, 중앙은행이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이런 신호를 주죠. 그 현대 경제학은요.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가장 그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렇게 힘 있는 존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무력감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은 굉장히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소모품으로 삼아가지고 중국과 분리시키려는 미국의 러시아 길들이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소모품으로 삼아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길들이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이요.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 이겁니다. 예?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차원이 다른 나라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이걸 패권 유지라는 이것 때문에 하게 되면 중국하고 적어도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은 싸움이 장기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전. 근데 이런 바이든식 전략이 미국 내부로부터도 우리가 지지받기 힘듭니다. 왜? 미국 국민들도 지금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손상도 입힐 수 있지만은 문제는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성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는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타격을 입히게 해서 나도 손실을 감수하는 거, 이걸 가지고는 스튜핏이라고 합니다. 스튜핏, 멍청한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성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승자가 없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정치, 이런 걸로 문제를 만드는 거면 그쪽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중앙은행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펀드들 많이 하시죠? 펀드들이요. 펀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뭐 이런 얘기들, 펀드 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펀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액티브라는 게 적극적이라는 뜻이잖아요. 패시브는 수동적이라는 얘기고요. 펀드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고객의 돈을 모아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먼저 패시브 펀드부터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코스피라든가 이런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하고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지수하고 같은 이제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덱스 펀드, 지수 연계 펀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대개 지수라는 것은 코스피나 이런 것을 뭐 대개 보게 되면은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되게 이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방향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주식에 그러니까는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종목들과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대신에 그 대신 높은 수익률을 내긴 좀 힘들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그 지수 연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좀 벗어나가지고 그 지수 연계 펀드보다를 수익률을 좀 벗어나서 수익을 추구하는 걸 가지고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지수 연계 펀드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ETF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덱스 펀드인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펀드로 이게 규모가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보게 되면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이 자본시장, 신용시장에서는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은 모든 금융상품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변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별력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예? 리스크가 큰 것들은 그만큼 그러니까 많은 금리를 물게 하고 리스크가 작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수익을 내도 되는 거고 이런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큰 거나 작은 거나 이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격차가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그림을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요. 그 다음에 정크본드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정크본드라는 게 쓰레기 채권이잖아요. 예?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위험한 채권들이죠. 이거의 금리하고 차이를 봐보세요.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 2004년 이후부터 해서 금융위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2% 밑으로까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뭐냐면 금리를 1%까지 내림으로써 돈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돼가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쓰레기 채권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양질의 채권하고 양질의 금융상품하고 쓰레기 금융상품하고 이게 변별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해수가 되면서 이게 유동성이 시장에 줄어들게 되면요. 이 변별력이 확 생기거든요. 예? 어떤 게 안전한 상품이고 어떤 게 그러니까 쓰레기 상품인지를 이게 확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때 생긴 거고요. 그러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또 그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풀면서 이게 쫙 해서 내려간 거예요. 팬데믹 때 잠깐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갔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시중에 돈을 풀다 보니까는 양질의 좋은 그러니까 상품하고 금융상품하고 아주 쓰레기 상품하고 이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차이가요. 변별력이요. 그러면 결국은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긴축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요? 저 쓰레기 채권 이런 데에 돈이 엄청 들어간 것들이 저게 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폭풍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암초들인 거예요. 예? 저것 때문에도 아마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그러니까 빠르게 올리는데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바로 지수 연계 펀드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지수 연계 펀드에는 뭐냐면은 가치가 낮은 주식에도 자금이 배분될 게 아닙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펀드에 들어온 돈이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보게 되면은 코스피 종목 중에 가치가 높은 주식도 있고 가치가 낮은 주식도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에 연계해가지고 돈이 투자가 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주식에만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낮은 주식에도 자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 패시브 펀드가 되게 아까 액티브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다 그랬잖아요. 수익률이 낮으니까 수수료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펀드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예? 이 펀드당 수익률이 낮은 대신, 여기 수수료가 낮은 대신에 거래 규모를 많이 팔아가지고 수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돈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돈들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들이 엄청 들어오다 보니까는 가치가 낮은 주식에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뭐냐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도요. 예? 리스크가 높은 채권이나 리스크가 높은 주식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돈들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10배가 더,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한 9천억 달러 정도 됐던 그 연준이 발행한 게 지금 9조 달러, 10배잖아요, 10배요. 예? 8조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 찍어낸 돈이만 애들도요.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예? 근데 8조 달러로 찍어낸 돈들이. 근데 이 돈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치가 높은 금융상품하고 가치가 낮은 금융상품하고 이제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어디서부터 돈이 빠져나가겠습니까? 가치가 낮은 금융상품부터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금융상품의 지금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은 지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금 잠깐 다시 또 회복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긴축이,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주식 투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 긴축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이, 시중에 그렇게 많이 풀렸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이상에는, 이게 과거에 금융위기 때, 부채담보증권에 엄청난 돈들이 막 유입됐었거든요. 당시에.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이게 이제 폭발했던 거거든요. 예? 주택 가격 떨어지고 MBS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요. 근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이 부채담보증권이 지금은 뭐냐면 ETF로 바뀐 것뿐이에요. ETF로. 예? ETF가 굉장히 안전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ETF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치가 낮은 상품들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요, 돈 찍어가지고 ETF까지 매입을 했잖아요. ETF까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ETF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일본은행은 자산 손실도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돈들을 엄청 이게 돈이 공급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공급됐는데 이 유동성을 지금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수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그래서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회수했다가는 금융시장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이미 벌써 11시가 됐고요. 지금까지 봤듯이 미국의 바이든 전략은 인위적으로 중국 추격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고 그러니까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망 구축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요. 근데 중국이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무역 가지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 산업을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안보까지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근데 중국은 가만히 뒷짐 지고 있겠냐고요. 미국의 중국 악마 전략. 예? 이 연장선에서 결국 군사적인 충돌이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일상화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전략의 위험성은요, 경제를 안보의 종속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경제와 기술을 안보의 종속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인 처방 가지고 이게 해결되겠냐고요. 예? 이거는 결국 뭐냐면 최악의 마이너스성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안보 개념이라면요, 미국의 대중 압박은, 중국 압박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하고 서해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중국 압박은요. 그렇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남중국해는요 아세안 국가들하고 인도가 거기서 미중 간의 충돌을 그러니까는 이걸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뭐냐면은 대만이나 결국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대만과 한반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몰빵을 해가지고 한미일 북중로를 이렇게 구도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한반도를 그러니까 동북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드는 거죠, 뭐. 이건 스스로 자멸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하약고가 되면은 동북아가 그러니까 그거 되는 것이고 동북아는 세계 평화가 된다면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민폐 국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는 일이 코리아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제인 거고요. 이건 바로 뭐냐면 동북아와 세계의 파국을 막는 일인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한 짓은 뭡니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기술을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만들고, 예? 이 지금 한미일 북중로, 한미일 그러니까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예? 민주당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바이든 전략은 중국 제압 전략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무역, 그 다음에 산업제재, 뭐 이런 거 다 기술제재,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군사력에 기초한 안보 차원을 동원한 거예요. 예? 문제는 이것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론 이제 대만이라든가 한반도를 매개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여기에 그러니까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잖아요.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대만도 그러니까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그냥 그러니까는 뭐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무기나 지원해주고 말 겁니까? 지금 바이든이 그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군사적인 지원할 거라고, 군사적인 개입할 거라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는요.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적어도 한반도가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이건 대재앙이죠. 대재앙. 예? 한국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나의 멍청한 민족으로 그러니까는 예? 지금 젤렌스키에 그러니까는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누가 그렇게 그걸 제대로 평가합니까? 예?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은 국가의 이러한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의 이익 그리고 세계 경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지금 비극을 지금 이걸 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국민들이 예?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무지와 야만이 만들어낸 이런 것을 결국 지금 일부 언론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좀 이런 표현이 좀 거칠어서 좀 죄송합니다. 거의 창녀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정권에 그러니까 좀 하면서 일부 종편 이런 데들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창녀짓 같아요. 예? 언론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고 지식인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야당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가 코리아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했던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않으면은 그 역할을 해야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촛불 시민들이 민주당을 키워줄 게 아닙니까?